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력. 2. 미국, 한국, 러시아의 핵심 기술 결합. 3. 월드 클래스다. 일본이 한국의 방산 수출 시스템을 카피하는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이 매우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키우려고 하며 평화헌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산 수출 대국의 목표를 설정하려 하자 미국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사강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왜 나온다는지 그 점이 의문인 상황인데요.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뜻밖의 한국의 저역에 관한 분석이어서 매우 의외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도쿄올림픽 이후 더욱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강화로 인해 한국 때리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 언론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한국의 방산에 대해 주목한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방산업계들이 있지만 이들은 최근 마이너스 성장세거나 간신히 현상유지라고 운을 띄우며 그러나 한국은 무려 177%의 성장세를 지난 수년간 이뤄냈고 이것은 전 세계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KAI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기업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합을 이뤄 갈수록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진영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 했고 베트남 군사 매체에서는 중국 방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방산 섹터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와 방산 협력을 맺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가 가성비로 매우 뛰어나다는 한국이 방위비를 늘려나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이 매우 부러웠는데 일단 누구보다도 그들은 군수물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물품 판매였기도 했고 항공 우주 등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 등은 건재한 분야도 존재해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최근 8년간 해외 수출건은 겨우 단 한 건에 그치고 만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많은 면이 비슷하고 방산업도 후발주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10강 안에 들어있으며 일본은 완전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비교한 것은 최근 한국이 동남아,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게 뭐냐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는 물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그들은 국가 방어를 할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있었다며 한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유럽까지 무기를 판매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방식을 따라하자라는 것은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 게이달렌에서는 이를 미국 FMS 방식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이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일본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주도 무기 판매 전략 추진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부 간 교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산업을 키웠다면서 일본도 역시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량한 일본 방산업체들이 많아져 일본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수출도 침체기가 오래되어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군수품 납품을 자위대로만 한정했기에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국내 밀리터리 애호가 사이에서도 일본 전차의 바퀴가 빠지고 군수물품이 엉망인 자료들이 돌아다녔고, 실제 2003년 이후에 약 100개가 넘는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군수물품 FMS 시스템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을 따라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미국의 FMS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일본 스스로 미국의 FMS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FMS를 통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붙이고 일본을 방위비 호구로 여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F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에게도 같이 미국에 항의하자며 협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방산 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FMS라기보단 한국을 롤 모델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참여해 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한국 방식이며 최근 25조 원대 대박을 내자 일본에서 조바심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면이 강한데 방산업계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군수품 수출을 강렬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군수품 성장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가 및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속이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의 록히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 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얻은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 기술이나 다양한 방산업체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했는데 미국은 절대 핵심 가치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어버리고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KF-21이 등장하는 등 주변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FMS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에는 미국의 돈을 더욱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개발 후의 정비나 각종 비용은 전투기 비용보다 더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과연 미국이 군수품 수출 활성화를 용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본 우위들은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을 원한다며 미국이 밀어줄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일본 군수품 수출 대국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며 그런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을 군사력이 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미국 방산품을 구매해 군사대국이 되어서 아시아 방어선을 형성하고 미국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미국 국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군수품 생산 대국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미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러한 미일 군수품에 대한 기사를 수차례 낸 바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일본 정부가 군수산업을 키워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군수물품 판매 금지를 해제했고 최근엔 더욱 그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변국 대한민국의 급부상은 정체된 일본 경제를 살릴 하나의 실마리로 방산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지역방위 분담을 늘리기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오히려 우려한다며,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시장에 나온다면 미국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몰아낸 적이 있고 수차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미국은 가장 막강한 방산 업계에서 일본의 방산 수출 성장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으로도 충분하며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경 인접 등 여러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도입 등을 소비해주며 방어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은 한국 방산도 눈여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일본은 한국처럼 방산을 노리고 시장을 진입하기는 미국의 경계로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자신들도 막대한 수출고를 올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은 일본의 방산 부상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보기에 쉽지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현대전에서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능력의 중요성은 먼저 보고 먼저 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사일이라는 첨단 무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핵을 보유했다, 미사일이 어쨌다 떠들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보 취득에 관한 자산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제 타격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한 북한은 한국이 소화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조차 없습니다. 수무책인 상황인데도 겉으로는 자신들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상호 합의된 이래 지난해까지 41년째 이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에 있어 2020년 7월에 4번째 개정과 지난해 5월까지의 5번째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2017년에 미 국방전문 매체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 한반도 38선 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군사 강국 대한민국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미사일 공격 능력을 증강시켜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대한민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 내부적으로만 기술 개발에 전념해 오면서 이제는 획기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덧붙이자면 자주국방을 위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박정희의 집착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1세대 대륙간 탄도탄 ICBM 아들라스의 기술까지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은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지만 대신 미국은 포기 계획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산 탄도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즈를 분해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설계 리버스 엔저니어들 허용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지대공과 지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자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한 미사일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호기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2019년 2월 24일 발간된 내셔널 인트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한국형 S-300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판 사드로 불리며 2020년대 초중반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삼았던 ASAM은 S-400을 그 기술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복합된 기술을 취득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S-400 지대공 미사일 경우에는 러시아가 네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S-400은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사드 THAAD는 탄도 미사일 방공무기로 개발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셔널 인트러스트에서는 러시아의 S-400의 기반 기술을 두고 있는 한국의 LSAM과 미국의 사드 THAAD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또는 두 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LSAM으로 한국판 사드, 즉 고고도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S-400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설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쉽게 성공할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 체계와 로드맵을 한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40년에 걸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대항공기 요격체계 S-400을 진화시킨 새로운 대탄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 완료했다고 얘기가 있는 S-500의 기술체계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300과 S-400의 기술을 연이어 받았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이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S-400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가격은 약 5억 달러 5,630억 원인 반면 레이시온의 패트리엇 PAC-2 가격은 10억 달러 1조 1,260억 원, 로키드 마틴의 사드 THAAD는 약 30억 달러 3조 3,780억 원에 달합니다. S-400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이라고 하고 성능 역시 S-400이 미국의 사드를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성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2018년 4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과 러시아가 묘한 신경전을 벌인 사건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건 한판이라 서로 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 시스템이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두마이르 군용비행장을 겨냥해 발사된 12발의 순항미사일 등 모두 71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 확인되면서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요격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방공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것은 탄도미사일보다는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파악되면서 러시아가 과장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러시아가 밝힌 재원을 보면 성능은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한꺼번에 72기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이 36기에 달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면 S-400은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으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 요격 권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S-400 방공 관할 구역인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서방 언론에서는 S-400 최대 사거리가 400km이라고 재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미영프의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했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못했습니다. 러시아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F-35A 스텔스기가 시리아와 일부 이란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일대를 비행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지만 S-400 및 시리아와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고 귀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 측은 타스 통신을 통해 방공망이 뚫린 적이 없다며 변명을 했지만 중국마저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초 S-400 초도부를 인수한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이거 믿어도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2017년 5월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2018년 당시 이스라엘군의 다마스쿠스 외곽 정부군 기지 공습 때도 S-400 방공체계는 번번이 뚫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과 튀르키예 등은 S-400 2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우러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의 엉망인 무기 실태나 계속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S-400의 성능 역시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 기갑 장비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부정부패 탓에 설계대로 제작이 되지 않아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어떤 미사일이든지 부품과 반도체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 만큼 미사일 제작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벌써부터 미사일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첨단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